예,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우리 당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취임한 게 이제 100일째 되었다는 것이 저도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도 참 회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일 동안 제가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고민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지 않으면은 저 이준석 개인의 미래도 없거니와 우리 당도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 가장 큰 대전략을 놓고 지금까지 당무에 임했습니다. 저희가 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상당히 좀 톤을 다운을 시키는 비관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6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기 동안에 어떤 자세로 유권자에게 임해야 될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된 뒤에 지지율표를 이제 보시면은 우리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대략 38%에서 한 42% 정례 ARS 조사 기준으로 이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한 37, 8 요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정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3, 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성이 특히 그 리얼미터 정례조사 같은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거꾸로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적용했을 때 그러냐 하면요. 제가 당대표가 된 뒤로부터 꾸준히 언급했던 것은 이제 그 세대 분할 구도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지역구도화에서 영남, 몰표, 그다음에 수도권 선전, 충청, 강원권에서의 약간 우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집권하던 시절에 모델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적용해서 저희가 승리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힌트가 보였던 2030 세대와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셀을 나눠서 합니다. 그 셀은 20대, 30대 나눠가지고 이제 할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할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주민등록상의 인구 비율로 지금 할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합산했을 때 나오는 지지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그냥 간단한 수치만 제시해드리면요.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압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20대 투표율이 얼마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장 선거를 놓고 기준을 봤을 때 20대 전반,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있어가지고는 투표율이 3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서는 34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체 3명 중에 1명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70대로 가게 되면요. 75% 가까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갈수록 이제 낮아져가지고 50대쯤 되면은 55%, 60% 정도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당의 주력 지지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2030 세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 지난번 같이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선거에서도 그 수치가 낮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 지지율이 실제로 ARS 여론조사 기준으로 3, 4% 정도 높다고 지금 인지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이 투표율을 곱해서 적용해 보면은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그 어떤 안동에서 김영동 의원님 지역구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한 5% 정도 구도상으로 지질 수 있다라는 말을 진짜 실제로 수치가 그 정도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대, 30대에서 강한 지지가 나오고 있고 거기 투표율이 적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약간 필요 이상으로 안도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20대, 30대가 투표장에 나가는 동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아젠다 발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3, 4개월 동안에 20대, 30대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사실 지도부라고 하지만 제가 했던 것들이죠. 굉장히 다양한
아젠다들을 던졌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 것이 여성부와 통일부 폐지 문제였을 겁니다. 지성우 의원님 그때 코멘트 하신 것 제가 봤는데 이 여성부와 통일부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관성대로 보면요. 자, 여성부를 건드렸을 때 여성들이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의 첫 번째 문제가 있고 통일부를 건드렸을 때는 그럼 통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식의 어떤 반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저희 지지층이 앞으로 양분대 지지층을 안고 갑니다. 20대, 30대와 그리고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합해가지고 달려들 수 있는 메시지가 아젠다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묶어가지고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서 억지로 엮은 작은 정부론이었습니다. 사실 작은 정부론을 저희가 진짜 이 행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작은 정부론이라는 것은 부처를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문제가 오히려 더 결부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작은 정부론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통일부 폐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어떤 의지가 있는 그 장년층 이상의 세대와 그리고 여성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의 관심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아젠다 발굴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물론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모든 전략을 우리 소속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전략을 다 상의하고 움직이고 사실 이런 내막이 있다라고 지도부가 하나씩 설명하고 나면은 대중에게 전달될 때쯤에는 다분히 정략적이고 다분히 선거공학적으로 들립니다. 제가 우리 당 소속의 100분의 의원님들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이런 전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순간 그게 밖으로 안 새어나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순간 정략적인 움직임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전격적인 행보들이 이런 선거 행보에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초기에 우리 당에서의 약간의 혼란을 제가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재밌는 기사가 나왔던데 중앙일보에서 20대, 30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론조사 되게 심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탈원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젊은 세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탈원전 문제에 우리가 메시지를 내기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강한 메시지들을 원하고 있고 그게 정책에 결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난 100일 동안에 잘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통적 지지층 60대,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역구나 아니면 그 관계에 있는 분들 만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다 느낄 겁니다. 이분들은 진짜 이번에 선거로서 권력을 교체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보궐선거에서도 엄청난 투표율로 저희를 지지해 주셨고 실제로 저는 대선에서도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훌륭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냉철하게 투표할까 말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말까라는 2단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당장 최근에도 보십시오.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 지금 당내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 문제를 보면요. 냉정하게 2030과 지금 장년층 지지층이 갈려버렸습니다. 그게 물론 어떤 우리 당의 경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갈린 문제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의 방향성이나 그 방법론이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정부 3부 세대는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2030 세대는 꾸준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이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가지고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같은 것을 당 차원에서 당연히 강하게 지적해야겠죠. 저도 강하게 메시지 내고 박지원 원장 거취 표명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잘 보시면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세대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오고 그분 이름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는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이고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그 박지원 원장에 대해 가지고 타박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가진 지지층이 지금 똘똘 뭉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메시지 발굴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리고 정치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효능감을 맛봤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신들 덕분에 이겼다라는 분석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오세훈 시장 선대위에서 일하고 난 뒤에 선거 다음 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게 있습니다. 그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대 남성이 72.5%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오세훈 시장을 밀었다는 그 통계가 나온 직후에 제가 사실 선거 끝나고 좀 오버해가지고 2030 세대가 이번 선거의 승리의 주역이었다는 걸 계속 언론 인터뷰도 하고 페이스북도 계속 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에게 내가 정치에 참여했더니만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투영시키기 위한 그런 저의 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선 때까지 그들의 자부심과 그리고 어떤 성취감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전당대로 넘어가가지고 바람이 계속 불고, 그런데 이 국면을 제가 당대표된 이제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정치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대표가 자기 정치하냐, 후보가 관심 받아야지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꺾였습니다. 지금 2030을 위해서 준비했던 많은 정책이나 메시지나 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들이 사실은 한풀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 경선 과정 중에서 다시 그걸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일에 지금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거기획 지금 주변에서 보시면요,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론을 하면 특정 주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워댔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언론이 일관되게, 그리고 또 일부 주자들은 어떻게 토론 한 번 없이 컷오프를 진행하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앞으로 우리가 경선 앞으로도 한 달 반 가까이 남은 일정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게, 애초에 그 당대표의 자기정치 프레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시면은 우리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줬던 거는 첫째는 아젠다였고요.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선거의 전면에 섰던 선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른다는 것에 대한 젊은 세대의 호기심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유세차에 사람을 올려준다고 한다. 네? 봤더니만은 진짜 우리랑 비슷한 애들이 가가지고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네. 그 영상을 60만 명, 70만 명이 돌려보면서 사실상 그 파란이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후보 등록하고 나가지고 벌써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경선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젊은 세대에 관심을 끌만한 아젠다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도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당내도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2030의 표면적 지지율이 지금 높다는 것만으로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이 투표장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과제입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을 제가 도울 때 TK의 지지율이 높다는 거, 80%, 90% 나온다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꾸로 그 당시에 우리 TK 지역의 의원님들이 전면적으로 달렸던 건 뭐냐면은 TK에서 8080이라 해가지고 80% 지지율과 별개로 80% 투표율을 만들 수 있느냐가 그때 관건이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꾸로는, 자, 20대 지지율이 72.5%까지 예를 들어 20대 남성에서 나왔다. 그럼 이 친구들이 35%, 36% 투표율을 보일 것이 아니라 여기도 그럼 7070, 7080을 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 과정인데, 이거는 경선 과정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후보들이 매력도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경선이 끝날 때쯤이면은 우리 후보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은 젊은 사람들을 진짜 구름대처럼 끌고 다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현장에 나타났을 때, 지금은 보면요, 냉정하게 우리 당의 지금 경선 후보들 중에 1등 하는 후보, 2등 하는 후보, 3등 하는 후보, 4등 하는 후보, 저는 개입은 안 하지만은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1등 하는 분, 2등 하는, 제가 다 봐도요, 이분들 그 유세하는 현장의 뒤에 백을 보잖아요. 굉장히 그림이 지금 안 좋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 또는 전통적 지지층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양은 보면요. 깃발 안 들고 오면 다행입니다, 지금. 예전에 저희 당의 그런 어떤 확장성이 없는 후보들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은 가면은 조직동원이 되어가지고 유세장을 채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요, 이거는 제가 비하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후보를 중심으로 충성 경쟁이라든지 조직 간의 경쟁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젊은 세대에 가장 싫어하는 사진들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그들끼리 상징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제가 우리 당 후보들 뒤에 이제 소위 사진 뒤에 잡히는 분들 보면은 가장 싼 자기들만의 표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보통 뭐냐면은 손수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다 이제 배부해가지고 또는 다 공동구매하셔가지고 손목에 두르고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목에 턱받이가 차십니다. 저는 좀 있으면 우리 후보들 뒤에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이미 제가 봤어요. 뒤에 턱받이하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괴리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역설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오세훈 시장의 반대편 항상 있었어요. 예. 여기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세훈 시장 쪽에는 오히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안 나왔는데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관심도를 끌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전폭적인 새로운 메시지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내주셔야 된다. 아니 여기 당장 보시면 의원님들 다 주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당장 김영식 의원님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에 관심 가질 만한 어떤 이공계 이슈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다소 파퓰리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라 하더라도 그냥 전격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 보면은 뭐 다른 의원님도 관심 많으시겠지만은 가상화폐 투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카카오 문제 같은 것들도 자영업자들 중에는 지금까지는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자영업자 이슈가 갔다 그러면은 요즘은 카카오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도 젊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미용실 업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업종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도 이제 그 중앙일보에 기고를 하면서 반독점이라는 세 글자를 이제 처음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독점 기업, 과점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반독점이라는 키워드를 치고 나간다 했을 때 젊은 세대는 굉장히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 최근에 게임 이슈 같은 것들 원래 하태경 의원도 게임 이슈나 이런 거 관심 많아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요즘 하 의원님이 뭐 대선 경선 과정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 이슈 같은 것들로 그 커뮤니티에서는 허은하 의원님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제가 봅니다. 그 외에도 보면 지금 뭐 윤중혁 의원님도 보면은 최근에 젊은 사람들 이 공정이나 이런 이슈 굉장히 관심 많은데 광복회장 이런 사람들 지금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보면은 사실 이분이 더 중차대한 직책을 맡으셨다면 더 크게 이슈화가 됐을 만한 그런 문제들인데 저는 이런 것들 굉장히 건드릴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젊은 세대에 맞는 이슈들을 의원님이 하나씩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영웅들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영웅들이 있을 때 유세장에 그 영웅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몰려들 것이고 후보가 모든 이슈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가 가가지고 오히려 모든 이슈를 다 아는 척 말하려다 보면은 꼭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확신시켜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젊은 세대를 엄청나게 끌어냈던 유세차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사무처에 제가 지금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하나씩 전문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시면은 그 유세차나 여러 공간에서 의원님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구름대같이 몰려들 수 있게 하는 저희가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계속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백중세에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진행한다.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냉정하게 아까 제가 이제 세대 분할론에 있어가지고 저희의 위험성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30대, 20대가 60대, 70대보다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저희의 위험 요소 1번이고요. 2번 요소는 뭐냐면은 제가 언론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되게 세게 붙었던 이정희까지 사퇴하고 되게 세게 붙었던 2012년의 선거를 보시면요. 결과 기억하시겠지만 51.6대 48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대결집이 이루어지고도 저희가 3% 차로 박빙 승부를 펼친 것이거든요. 그때 TK 총결집했고요. 50대, 지금의 60대가 되신 분들이 50대가 총결집해서 80% 이상 투표했습니다. 투표 종료 시간 이후에도 줄을 섰어요, 그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3% 차로 이긴 겁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사전투표가 없었습니다. 사전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주소지에 있는 분들만 대부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결집에 박근혜라는 슈퍼스타를 가지고도 3% 차이로만 이겼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그럼 TK에서 만약에 상대 후보가 지금 1위 후보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라면은 TK에서 지금보다 표가 더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저는 그거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PK는 선거가 거듭될수록 저희가 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저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저쪽이 35% 가져갔던 것보다 덜 가져가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상대 후보로 상정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재난지원까지 더 얹어줬어요. 자기 권한으로. 그렇다면은 과거보다 원래 저희가요. 서울에서 약간 뒤지고 경기도에서 이기고 인천에서 조금 이기고 이런 게 저희 수도권 선거의 구도였습니다. 2012년에서의.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외곽 지역으로 40대가 많이 밀려나고 해가지고 경기도는 거의 저희가 열세인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서울에서 약간 우세 그리고 인천에서도 약간 열세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구도와의 수도권에서 지난번보다 그럼 표가 2012년보다 잘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상당히 저는 아직까지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보다 표가 더 나올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으로 지금 지르고 있는 것이 서진 정책입니다. 보면은 결국 그 호남 지역에서 이번에 20대 남성이긴 하지만은 지역 언론사인 광주방송 KBC에서 했던 조사에서 저희가 20대 남성에서 거의 40대 25 정도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2021년 들어가지고 선거의 양상을 보시면요.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후보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사람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전당대회도 초기에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젊은 세대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년층 같은 경우는 다소 냉담한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선거전이 진척되고 한 열흘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장년층이 와서 그렇게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준석 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 딸 아들이 진짜 열렬하게 지지하고 맨날 당신 얘기만 하고 당신 유튜브를 찾아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또 한 열흘이 지났을 때쯤 선거가 끝날 때쯤에는 오히려 그분들이 하나의 핵이 돼가지고 제 영상을 찾아보고 저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고 저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고 주변에 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보수 정당의 원래 표 전파 모델이라는 거는 소위 농담 삼아 우리가 하던 50대 60대 이상의 장년층이 아들 딸에게 야 투표하러 가 용돈 줄게 뭐 이런 식의 위에서 아래로 나이상 위에서 아래로 전파되는 그런 전파 구조였다면은 2021년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모를 설득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 층에서 저희가 여론을 잘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 키가 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호남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남의 20대가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호남의 50대 60대도 그 젊은 세대에게 설득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언론에 몇 번 언급하고 있지만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예약했다고 하는 경차형 SUV 캐스퍼라는 차량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대차가 한 20% 정도 지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광주은행이랑 광주에서 출자한 그런 기관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지역 언론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민주당에 찾아가가지고 입법해달라 그래도 정말 시큰둥했던 것인데 광주 글로벌모터스 입법에 있어가지고 전주의 의원님과 우리 당 의원님을 찾아갔더니만은 굉장히 적극적이더라. 그래서 고맙다는 기사를 광주의 지역 언론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 굉장히 실제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저 보십시오. 저 취임해가지고 저 서진정책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는 망월동 묘역이고 다 갔는데 제가 취임한 다음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제가 5.18 묘역이라는 거 안 갔습니다. 그건 제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취임한 다음에 첫 행보는 새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이었습니다. 군산에 이제 그 GM이 망한 공장에 이제 새로 세워진 명신이나 이런 자동차 공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주에 있는 수소경제,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었고 그 다음에는 여수, 순천, 광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피상적인 접근을 해왔던 게 뭐냐면은 호남 행보를 해도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은 가가지고 5.18 묘역 외에는 다른 곳을 별로 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항상 가서 5.18 묘역에 가서 잘못을 반성하는 정도까지만 가고 그럼 항상 변수가 좁혀지는 게 뭐냐면은 누가 갔냐, 몇 명이 갔냐,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냐 이 정도 갖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넘어서 가지고 광주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수 순천에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느냐 저는 이번에 제가 대선 후보들 만나 뵈면요 굉장히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전당대회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저도 저희 아버지 고향이 대구가 있는 대구를 잘 아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저는 안 했습니다. 여기 김영식 의원님도 계셔가지고 죄송하지만은 저만 박정희 대통령 생각 안 갔어요. 예. 근데 저는 언론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문제랑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뵙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뵙고 그리고 또 뭐 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네이밍하고 이런 문제가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좀 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메시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전통적 지지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새로운 행보들을 했을 때 젊은 세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이번에 전당대회 때 가가지고요. 대구에 가가지고 228 관련 재단이나 이런 거 안 찾아갔고요. 물론 찾아가야 된다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젊은 세대가 많이 있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동성로를 갖고 수성못을 갖고 오히려 김승수 의원 계시지만은 북부의 칠곡에 있는 시장을 갔습니다. 예. 그 칠곡에 있는 시장의 상인들은 아니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라서 지역 정치로 오는 거 말고 진짜 중앙선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까지 저희가 새로운 지지층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구에도 새로운 지지층이 있습니다. 저희가 놀랍겠지만은. 그리고 호남에서는 더 하고요. 호남에서 처음으로 제가 취임한 다음에 전주에서 가주에서 당원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왜냐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호남에 가려면 일정 최소화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가지고 5.18 묘역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느냐 마느냐로 저희가 항상 뉴스를 치환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나중에 저희가 선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은 이런 굉장히 다른 양상의 선거운동들을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제가 또 의원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선대위가 차려지고 결국에는 후보 중심으로 우리가 당무가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산적한 과제들을 차치하고 결국에는 후보와 가까운 위치부터 역할을 하게 이제 배치가 많이 되고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 젊은 세대를 향해 다가가는 거는 각자의 지역에서 그리고 각자가 담당한 직역에서 꼭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게 없으면 저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선거가 녹록지 않다. 예, 저는 제가 매일 여론조사표를 놓고 엑셀을 돌립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표에 있어가지고 사실 후보들에게 개입은 안 하지만은 이 후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제가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당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실제로는 내일이 선거라고 한다면 투표율을 곱해봤을 때 결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우리 후보들은 젊은 세대에게 멀어지는 경향성을 가지는 그런 후보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뭐 젊은 세대한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후보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냉철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의원님들과 고민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또 부탁입니다. 이거는 그 전통적 지지층을 전혀 폄훼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이분들은 항상 나라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경선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믿고 지지해 주시고 항상 든든한 응원자가 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나가는 수고로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말 하나하나에 휙휙 넘어갑니다. 지금 휙휙 넘어갑니다. 예. 이 참 민감한 주제지만은 캠프에 누가 한 명 들어갔다는 것, 우리 솔직히 말하면 캠프에 어떤 본부장이 있고 어떤 인사가 특별위원장으로 있고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인사 영입 발표가 나면 하나하나에 거의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캠프는 찍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과거에 이런 발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 예? 어제도 보면은 참 어떤 후보 캠프에서 누굴 영입했더니만은 사실 그분은 젊은 세대보다는 좀 장년층에게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강하게 반응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막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분 좀 재검토해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선거에 있어가지고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드릴 말씀 여기까지고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같이 토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